자, 우리 과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쪽에서 시장 전체적인 얘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네, 요 제일 끝에 이제 반대쪽에는 독점 시장이 쭉 존재하게 되는 거죠. 독점 시장이 이렇게 존재해요. 자, 그러면 완전 경쟁과 독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이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어요. 가격 수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개별 기업의 디맨드 곡선이 수평, 네,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독점은 시장 지배력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완전 경쟁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완전 경쟁이다라고 하고, 약간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가장 가파르게 우하향하고 이렇게 점점점 완만하게 우하향하다, 얘는 수평 이렇게 됩니다. 수평이니까 여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수평 이렇게 되면 요게 거듭 말씀드리는데 AR과 MR 이렇게 되고요. MC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거 다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은 이렇게 우하향하고요.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MC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뼈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 본 게 약간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어요. 독경 시장. 여기 이제 기업의 수로 따지면 기업의 수가 이제 약간 다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기업의 수로 따지면 이제 거의 무한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기업의 수로 따지면 기업의 수가 1개 이렇게 있는 거죠. 2개 있으면 그건 독점이 아닙니다.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이제 과점 시장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기업의 수가 수로 따지면 약간 소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적 경쟁보다 시장 지배력은 조금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약간 단기에서는 사실 독점과 유사하다라는 거 봤고요. 독점과 유사해요. 물론 기울기는 조금 완만하지만 그래도 MR=MC가 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장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약간 이거는 완전 경쟁과 좀 유사해요. 완경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이제 장기적인 이윤이 빵이라는 얘기죠. 물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AC의 최저점 왼쪽에서 결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AC 곡선이 이렇게 최저점에서 결정되는데, 물론 얘는 단기는 독점과 유사하니까 그대로 보고, 장기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완만하게 되다가 여기 MR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이렇게 있는데 MC가 이렇게 똑같이 있죠. 근데 AC가 보면은 요거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윤이 빵이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P가 AC랑 같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AC 이렇게요. 그러니까 최저점보다 약간 왼쪽에서 결정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과점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과점은요, 근데 이게 기업의 수가 소수니까 이거는 약간 뭐 3개, 4개 정도 존재하는 거래요. 그래서 학원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학원이 한 3, 4개 되나? 몇 개인지 안 세봤네. 근데 아무튼 상대방의 학원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사실 뭐 우리야 뭐 다 학원이야 뭐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이게 소수다 보니까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존성도 크고요. 이 협조를 하면서도 약간 비협조적인 이런 경우에 전략적인 행동이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전략적인 스트래티직이라고 하죠. 전략입니다. 자,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분석할 때가 이제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서 우리가 게임 띠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띠어리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특성과 전략적 이렇게 해가지고요. 암묵적으로 담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할 때는 협조를 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이제 모형을 우리가 분석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지? 가격은 얼마로 하지? 할인은 언제로 하지? 개강은 어떻게 하지? 프로그램은 연기 일기 이거 그대로 하나? 뭐 등등등. 근데 이제 또 암묵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 야, 우리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하자. 그래서 이게 뭐 담합까지는 아니지만
협력해서 우리 수강생을 봉으로 만들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카르텔 같은 협조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협조적. 그래도 제가 뭐 여기저기 강의를 하는데 노무사 시장의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수강생들은 또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 요구하는 게 제일 많아. 딴 데는 그냥 불친절하면 불친절하니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요구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들도 제가 봤을 땐 다 좀 훌륭하시고 또 착하시고 해가지고 질문하면은 잘 받아두시고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새벽에도 실시간 해주는데 그런 정성 쏘는 게 사실 뭐 얼마나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 1등 1타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배부르기도 하고 뭐 등등하니까 좀 게을러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강생들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자리가 300개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차라리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냥 내 수업 듣는 수강생들이라도 합격 많이 했으면 뭐 그렇게 하는 소소한 뭐 소원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근데 협조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강료도 보면 뭐 좀 노무사는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아주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딴 데 무슨 변호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쵸. 공무원 쪽은 너무 막 이렇게 싸게 하다가 막 거긴 시장이 막 애매하게 막 망가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카르텔 이렇게도 할 거예요. 카르텔.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해서 행동하는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에서는 공동으로 이제 동일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점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하긴 하는데 이건 독점하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한두 개 찾아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비협조적인 어떤 전략적인 행위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거 할 때 우리가 전략 변수가 중요한데 뭘 가지고 할 것인가 할 때 전략 변수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수평축이 Q고 여기가 P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전략 변수를 가격을 가지고 전략 변수, 가격을 올릴까? 낮출까? 우리 프라임에서는 이제 처음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가격을 좀 할인할까? 말까? 뭐 등등등. 이거, 그렇죠? 그렇게 돼 있네요. 우리, 뭐, 그래요? 실강 들으시는 분은 그 민법, 그거 뭐 이렇게 동영상 열어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저 변호사 시험에서 1타 선생님이니까 진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누구지?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보이고 제대로 이제 올 9월 이때부터 이제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되겠지만 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데 되게 열심히시고 또 되게 좋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열심히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칼 같더라고, 칼. 이렇게 딱 있다가 7시 되면 저는 학교에 비슷한 이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7시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5분, 왜냐면 늦게 오는 친구들 꽤 많잖아. 학원 말고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몸에 뱄는데 그분은 딱 7시 되면 바로 그냥 탁 들어가시고 탁탁 칼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번들링으로 해서 상품을 또 제공할까?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가격 가지고 이제 전략 변수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모형이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굴절 수요 모형을 볼 거고요.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수요 곡선이 굴절되는데 이 굴절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시험 대비보다는 우리 이제 경작에서 노경에서도 그런데 이제 굴절되는 모형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용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시사점이나 임플리케이션 그냥 한 줄 암기하면 되거든요. 가격이 뭐 경직적이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베르트랑 모형을 좀 볼 거예요. 베르트랑 모형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량과 관련된 수량을 전략 변수로 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수량을 전략 변수로 해요. 네, 이거와 관련된 이제 모형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면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꾸르노.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습니다. 스타켈. 요거만 쓸게요. 네, 버그까지 쓸게요. 스타켈버그. 이렇게요. 옛날에 이제 이름도 약간 미국식으로 발음해서 이제 버틀란트, 뭐 이렇게 베르트랑 안 하고 프랑스 사람인가 보죠. 꾸르노도 쿠르노,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바꿔주긴 하는데 뭐 이제
베르트랑이나 꾸르노도 야 발음 똑바로 해 할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발음이 고쳐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베르트랑은 가격을 전략 변수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량을 전략 변수로 하는 모형 요거 두 개 있다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제 모형이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적 경쟁이나 독점이나 이때는 이제 수요 공급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X축, Y축으로 그래프가 있는데 과점은 기업이 몇 개 안 되니까 행동이 어떻게 튈지를 알 수 없는 거야. 상대방의 어떤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점은 모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애매해. 우리가 요거는 그냥 전통적인 아주 뭐 거의 200년 정도 된 그 전통적인 옛날 모형을 살짝 꾸르노 이거 다 옛날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살짝 보긴 할 건데 이 모든 거를 이제 오늘날에는 이렇게 게임 이론 해가지고 이걸로 다 그냥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 대한 약간 뭐 상대방을 고려한 최적 선택 전략, 뭐 내슈 균형, 우월 전략 균형 이런 것만 좀 찾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 과점 시장을 볼게요. 그래서 2번 과점 시장과 게임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과 게임 이론, 게임 티어리. 아이고, 티어리 이렇게 있어요. 자, 우선 1번 과점 시장과 전략적 행동. 제일 중요한 게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전략적인 행동. 물론 이거는 상대방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는 전략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농사 시험도 뭐 굳이 전략은 필요 없어. 그냥 남 신경 쓸 거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그냥 평가 받아서 이제 상대 평가는 이제 그 어떻게 딱 되는가 이거고 독점은 상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전략적인 행위가 필요 없어요. 독점적 경쟁은 약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입지를 어떻게 할까, 제품을 어떻게 차별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만약에 다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약간 왼쪽으로 틀까? 그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또 고객들도 좀 있단 말이죠. 자, 과점시장이요. 과점시장은 전략적인 행동이 이제 제일 이제 많은 거고 기업의 수가 몇 안 되니까 제가 되냐, 내가 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수업 들을 때는 아마 경험 못 했겠지만 저는 맞아. 한 명 놓고 수업 들어본 적 있나요? 대학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계절학기 한 2년 전에 할 때 진짜 계절학기인데 한 명 딱 있는 거야. 뭐 여대인데 학생이 한 명. 아니 이거 왜 이러지? 폐강이 왜 안 되지? 근데 무슨 뭐 인턴과 관련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턴 원래 3월부터는 제대로 그렇게 하고 방학 때 몰아서 듣는데 그래서 역강의 시절 보니까 저는 그때 한국경제론 했었는데 옆에 환경경제 하시는 분은 또 2명 또 옆에도 한 명, 안 하려고 져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그럼 강사료는 줘요? 했더니, 그건 다 원래 주게 돼 있고, 이제 더 발전할 거라고 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인데 되게 애매하더라고. 이거 학점을 뭘 줘야 되지? 과제는 애매하잖아. 한 명 있는데 제가 수업을 다 하기도 그렇고, 우리야 이거는 동영상도 찍고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쭉 하는 거지만, 좀 그렇잖아. 한국 경제인데 뭘 한 명. 그래서 아무튼 뭐 참 뭐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완전 경쟁은 이제 막 100명 넘게 수업 듣는 거 뭐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고 요거 중요하다니까 한 요렇게 5명 수업을 듣는다 해봅시다. 5명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아이고 이번에 수업 듣는 학생이 5명이네. 좋아 그러면 한 명은 A뿔 주고 한 명은 B뿔, C뿔, D뿔 한 명은 F 줄게요. 이러고 가는 거야. 상대평가니까 나는 공정하게 한다. 그럼 학생들끼리 어떻게 돼? 옆에 친구가 이거는 막 죽일 놈 살릴 놈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쟁자가 이제 소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굉장히 그 경쟁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막 되게 인상 쓰는 그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보통 뭐 학교 교수님이다. 야, 내가 말이야 우리 학교 뒤에 나를 이을 수제자에게 뭐 무술 영화 같은 것도 그렇잖아. 수제자에게 이 교수 자리를 물려주지. 나머지들은 그럼 뭐 제자끼리 친한 게 아니라 겉으로만 친하지. 사형 선배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야 제가 어떻게 망해야지 내가 교수 되는데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의사도 마찬가지야. 그 드라마 보면 스카이캐슬도 보셨나요? 잘 안 봤는데 몇 개 좀 봤는데 아니 그거 뭐 제일 좋은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고 이런데 아니 왜 그 의사끼리도 막 서로 그렇게 뭘 더 하려고 싸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막 그 안에서 제가 뭐 어떻게 돼야지 내가 이 병원장을 하지 뭐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선거철도 마찬가지지. 뭐 정치인들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돼야지 뭐 이렇게 뭐 당을 등에 업고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엄청나게 눈치 게임도 하고 상대방과 이런 전략적인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과점 시장은 올리고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리고폴리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그 소수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소수로 하긴 그래서 이제 그 올리고폴리 하면 과점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기업의 수가 두 개만 있는 거 듀오 많이 들어봤죠? 그 듀오폴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기업의 수가 두 개만 있는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우 두 개만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복점이라고 해요. 과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수가 좀 한 3, 4개, 4, 5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과점이고요. 자, 적은 수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기업은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요. 소수의 몇몇 기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할 때는 몇몇 기업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상대방의 기업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기업 간의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게 전략적인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적이라는 말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한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처음에 공격을 할지 수비를 할지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수를 배치할지 뭐 이런 것들 다 전략적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은 상대 기업의 행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 경쟁은 뭐 그냥 시장 규모가 너무 커서 개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독점은 그냥 자기 혼자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에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전략적인 행동 이거는 거듭 말씀드리는데 상호 의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 미치는 이걸 전략적 행동,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계속 과점상의 모형할 때 우리가 게임 이론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게임 이론. 기본 요소와 요소 한번 살펴볼게요. 내시균형 한번 볼게요. 균형 이렇게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자, 게임과 관련된 게임 이론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나와 있는데 그 게임 이론과 관련된 개념과 구성 요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1940년대 폰 노이만이라는 거의 수학자죠.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재 치면은 늘 나오는 게 이제 폰 노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몇몇 옛날부터 천재들이 있었죠. 또 모르겐스테른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북한과 북미, 중국 이런 거 할 때도 사용되고 투표 같은 거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전 할 때도 많이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가보시면은 최근 20년에 걸쳐서 게임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도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들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이론 개념은 게임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렇고 구성 요소만 살짝 볼게요. 자, 거기 밑에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데 게임을 하려면 당연히 경기자가 있어야죠.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경기자라고 번역을 해요. 경기자. 가위바위보 게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전략입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럼 그걸 아웃컴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보수를 페이오프라고 해요. 아웃컴하고 이제 보수는 다른 거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서는 같게 볼게요. 그래서 보수 이렇게 세 개로 게임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게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두 번째, 비협조적인 게임과 관련된 죄인의 딜레마 한번 볼게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용의자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죄인의 딜레마 상황 한번 볼게요. 어떤 신미모와 남이남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체포돼가지고요. 격리된 방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경찰은 이미 다른 것 때문에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만한 증거는 확보했는데 다른 증거가 또 정황상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A와 B. 이따 할게요. 남녀 이렇게 이따 할게요.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있어. 거기 보니까 야, 너네들 둘이 같이 받는 게 아니라 독방으로 이렇게 격리된 상황에서 같이 있으면 막 이렇게 시그널과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속 수사하는 경우도 이제 증거 인멸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속하게 돼서 대화를 못 하도록 막는 게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신문 취조하는 경우인데도 둘이 대화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를 1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는데, 야, 너네 둘 솔직히 말해. 둘이 짜고 치면은 행동한 거 아니야? 다 아는데 너 자백을 하게 되면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을 시켜줄게. 근데 말이야, 너 끝까지 네 친구를 이렇게 보호한다시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는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 저쪽에 또 네 여친과 남친이 저기서 조사받고 있거든. 야, 다 불었다는 얘기가 있어. 솔직히 네가 다 시켰대. 너 알아서 해. 너 만약에 네가 여기서 침묵 지키면 아마 네가 아마 덤으로 다 덤탱이 쓰게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면 너 혼자 10년 살게 될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너 자백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한 반감 해가지고 5년 해줄게.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침묵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고. 침묵이죠. 야, 저 사람 모르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봤는데요.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이게 자백하는 건 이제 배신 때리는 거죠. 배신을 때리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자, 플레이어는 남녀 2명이 있고, 남녀 2명의 경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의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배신을 하거나 이런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보수는 여기 쓰여지는 숫자가 바로 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볼게요. 자, 거기 숫자는 감옥에서 썩는 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로 긋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걸 먼저 쓰면요. 앞에 게 남자의 보수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끝까지 침묵을 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냥 1년 감옥 산다고 합시다. 근데 남자가 만약에 자백을 했어. 여자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하면 검사가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솔직히 자백해. 제가 말이야 의리 지킨다고 하면 넌 풀어줄게. 넌 풀어주고 너 이게 편안하게 살아. 얼굴 페이스오프 해가지고 성형해가지고 저 미국에서 살면 되잖아. 그리고 여자 대신 덤탱이 쓰게 해줄게. 이렇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남자가 침묵을 하게 되면 너 10년 더 할까? 20년 산다 할까? 20년 살아. 이렇게. 20년 살고 이 여자는 그냥 풀어주는 거지 뭐. 왜냐면 협조한 대가로. 그래서 검사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백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둘 다 자백하면 그냥 5년 살게 할게. 이렇게 해요. 자, 만약에 이게 비협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른쪽에 181페이지에 뭐 얘가 뭘 했을 때 그런 조건 상황을 예상했을 때 뭘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면 간단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남자가 고민해. 저쪽 상대방의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야. 뭐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위바위보 아니면 그 스타크래프트나 뭐 게임 같은 거 저쪽에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공격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에 보시면 상대가 의리를 지킨다라는 전제 하에 자기가 최선의 선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침묵을 지키면 1년이야. 자백하면 빵년. 어떤 게 좋아요? 뭐 1년 사는 게 뭐가 좋아? 자백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요걸 선택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만약에 상대가 배신을 때려. 내가 그러면 침묵을 지키면 20년 산단 말이에요. 혼자 어떻게 20년 살아. 그러니까 자백하면 됐어. 한 5년으로 감형해 준다니까 5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경우는 의리를 지키던 배신을 하던 이 경우는 이제 자백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자 입장에서 볼까요? 남자가 침묵을 해. 뒤에 있는 게 여자의 보수예요. 그러면 여자가 의리를 지키면 1년인데 배신하면 빵년입니다. 빵년하는 게 낫지. 이건 숫자가 클수록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기도 해. 그래서 아무튼 요거
0을 선택하고요. 자, 만약에 남자가 자백을 해요. 그러면 여자가 의리를 지키면 남자가 나를 배신했는데 혼자 의리 지키면 20년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배신하는 거지. 그럼 훨씬 더 낫네. 이렇게.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배신 요걸 선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내시 균형이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시는 사람 이름입니다. Beautiful Mind의 그 주인공이 되는 수학자예요. 이게 경제학에 또 그 많은 수학자들이 자꾸 들어와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내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천재적인 수학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은? 그 영화에도 나와 있는 그 Beautiful Mind 내시인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갈 때 지도 교수가 추천서 보면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하면 저도 가끔 몇 번 써준 적이 있는데 써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야 뭐라고 써줄까 해가지고 좋은 말 만들어서 막 쓰는데 내시 지도 교수는 그냥 추천서가 딱 한 줄 얘는 천재다. 그거 이상 뭐가 필요해? 자, 천재인데, 야, 너 토플 점수 가져와. 너 GRE 어쩌고.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너 성적 봐봐. 아, 그 천재인데.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하면 이제 경제학도 미국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많지. 그래서 뭐 랭킹이 우리야 뭐 사실 학교도 이렇게 쭉 서열화돼 있지만 미국도 엄청 서열화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순서를 좋아하는 게 이제 미국이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해서 돼 있는데 그래도 좀 크게 보면은 큰 잣대로 보면 그냥 다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다 시카고 대학 다 그냥 공동 1등 비슷한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거죠. 아니, 땅덩이가 우리나라에 50배 가깝게 뭐 되는 뭐 훨씬 더 큰 땅덩이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천재다 이렇게 되면 이 천재를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잘 포용해서 잘 키울 자신이 있으면 얘를 이제 뽑고 아니면은 그냥 야, 너 더 좋은 데 가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천재가 이제 거의 가긴 했죠. 근데 이제 천재가 이게 미쳤어요. 거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우리 앞에 이 챕터 1장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의 뭐 조건 얘기할 때 보면은 죽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좀 딜레마에 빠졌어.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는데 미쳤어. 어떻게 미친 사람 주면 또 괜히 막 난장판 부리거나 상을 뭐 줘도 뭐 못 알아듣고 이러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 영화로도 나오는데 이제 가족의 사랑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요때다! 하고 이제 그때 게임 이론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동차 사고로 한 3년 됐나? 그런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영화는 조용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봤어요. 본의 아니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장거리 타고 갈 기회가 있는데, 영화를 보잖아. 근데 다 봤어. 재미있는 막 액션 이런 거. 아, 뭐 보지? 뷰티풀 마인드 이거 하나 남은 거. 그래서 뭐 내시 얘긴데 하고 할 수 없이 봤는데 뭐 아무튼 뭐 졸리게 보긴 했어요. 잘 잤죠. 뭐 아무튼 그래요. 아 근데 그 EBS에서 제가 우연히 이것도 우연인데 TV를 잠깐 틀어서 봤는데 EBS에서 내시 교수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EBS 무슨 다큐 뭐 어디에서 내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돌아가시기 전이었잖아. 3년 전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가서 진짜 마이크 대고 당신 그때 옛날에 미쳤잖아요. 왜 미쳤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아,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시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약간 버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학자로서 이제 거의 수학에 해당하는 무슨 뭐 필즈상이니 뭐니 잘 모르겠네. 그런 노벨상에 해당하는 상도 받고 막 그랬거든. 근데 수학에서 이미 명성을 얻었는데 이제 경제학 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학에도 뭐 현상금 걸려 있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무슨 뭐 풀어야 될 뭐 현상금 걸리는 안 풀리는 그런 상금이 있는데 그 제일 어려운 문제를 아마 이 사람이 도전했나 봐.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그거 풀다가 리만 가설인가 모르겠네 이름은. 근데 아무튼 그거 풀다가 다 막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제가 한번 풀어보겠소 이랬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풀었대. 그 프린스턴 대학 하면은 그냥 학부보다는 대학원이 좀 잘 되는 학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지. 대강당에 와가지고 뭐 수학하는 사람, 경영학, 경제, 물리학, 야, 저 내시 교수가 풀었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천재잖아요. 천재니까 머리가 슈퍼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악마가 낸 문제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려고 풀었다는 거 하려고 하는데 그 논리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컴퓨터가 빙 돌아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언어 논리체계가 갑자기 이렇게 꼬여가지고 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고.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미치광이 비슷한 뭐 이렇게 뭐 조현증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막 웃으면서 막 프린스턴 대학을 돌아다니고 해서 저 사람 미쳤나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던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 내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내쉬균형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쉬균형 뭔가라고 하면 우선 내쉬균형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최선의 전략 기를 딱딱 두는 거야. 알파고 두는 것도 비슷해. 이세돌이 어디에 뒀을 때 여기에 두면 내가 요 전략을 써야지. 여기다 두면 요 전략을 써야지. 사실은 강사들도 고민하겠죠. 강사들 중에서 뭐가 나올까요? 아니 공부할 분량은 책은 이렇게 두꺼운데 거의 1000페이지 이상 되는데 거기서 딱딱딱 세 문제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뭐 맞춘 사람은 뭐 인사나 이런 건 더 심하겠지. 찍은 사람은 와 하고 대박되고 못 찍으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이해 가는데 이제 어떤 강사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신이시여 할 수 있고 어떤 강사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요즘 뭐 학계나 이런 데서 관심사가 뭐지? 그렇게 해서 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출제자가 어떤 문제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걸 예측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춥니까? 뭐 그냥 아주 옛날이야 뭐 어떻게 정보를 통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다 약간 문제 은행식이고 막 이러니까 뭐 노동법인가 그건 그랬다며 작년에 나오는 문제는 보통 안 나오는데 연속해서 뭐지 직장 폐쇄요? 모르겠네. 그게 연속해서 뭐 3년 나오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경도 마찬가지. 노경도 사실은 1번, 2번은 비슷하고 3번이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기타 문제인데 기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아니 작년에 나왔던 거 또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다 해야 돼요. 다. 근데 이거를 다 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왕이면 강약 조정을 해가지고 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너무 이게 공부 분량이 많아지니까. 아무튼 내쉬균형 이거야. 상대방의 전략을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최선 전략을 찾는 거예요. 요거 꼭세 2개 들어간 게 바로 우리는 내쉬균형이다. 이렇게 우선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1페이지에 비협조적인 게임의 결과 해가지고 내쉬균형이 거기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182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볼게요. 죄인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남녀 모두 신씨와 나씨 모두 자백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백과 배신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왜 딜레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아니거든. 여기서 만약에 둘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은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오히려 잘 끝까지 의리를 지켰는데 제가 배신 때리면 나만 덤탱이 쓰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도 교환 안 되고 더 바람직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히 열등한 상황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죄인의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 우리가 나중에 보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그걸 하는데 파레토 효율성은 여기야. 그러니까 파레토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균형은 균형입니다. 개선이 가능한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가능함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 아님.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협조할 가능성은 없단 말인가? 물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협조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둘이 만약에 한 번 보고 안 보는 사이가 아니라 합시다. 아니 한 번 보고 뒤에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되면 아유 좋아 한번 뒤통수 치고 말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은 뭐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한탕 하고 뒤통수 치고 날러요? 아니요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니, 수험생 말고 여러분 합격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아무튼 연락해서 그래서 만약에 게임이 반복한다 할게요. 그래서 반복 게임을 하는 게임인 경우에는 이게 협조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밑에 반복 게임과 협조 가능성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경우는 협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이 반복도 이제 무한 반복이냐, 유한 반복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 두 번째 줄 현실에서는 게임이 반복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복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 여자는 의리를 지켰는데 남자가 배신을 때린 거야. 그 남자는 무죄방면 됐는데 여자가 20년 동안 만약에 감옥 있게 되면 어떻게 돼? 20년 동안 뭐 할까요? 너 나가기만 해. 너 죽었어 하고 막 이렇게 이를 갈고 막 무술을 연구하고 막 이렇겠죠. 그 옛날 뭐 올드보이인가? 그 비슷하게 올드걸 해가지고 막 그러면 남자는 한 이렇게 쭉 살다가 한 15년 지나고 잊고 있는데 20년쯤 되니까 막 이상한 거야. 5, 6월에 막 서리가 내리고 막 이상한 그 괴기 영화 같이 되는 거죠. 괴기가 아니고 이제 여자가 이제 탈옥도 아니고 이제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복수로 끝내리라. 뭐 이렇게 해서 점 하나 찍고 나타나면은 이거 날아가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이제 보복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깍두기 이런 거 영화 보면 왜 무서워요? 막 조직을 배신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협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굵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뭐냐면 이제 엑셀로드라는 학자가 많은 게임 리스트에게 우리 뭐 그냥 축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보통 오락 게임 보면은 이제 뭐 선수들의 능력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전략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누가 가장 높은가 할 수도 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무슨 그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건물 짓는 빌드 오더 순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두 개를 대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컴퓨터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전략이 가장 최선의 전략인가 그런 걸 좀 나름대로 찾지 않겠습니까? 알파고랑 이세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알파고랑 베타고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게 되면 가장 최적의 어떤 게임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착자였는데 해보니까 어떤 전략이 우승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티포텟 전략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조를 하면 나도 계속 협조를 하고 상대방이 배신 때리면 나도 배신 때리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 게임 결과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로 우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밑에 우월 전략과 내시 균형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번 요걸 볼게요. 자, 이게 밑에 한번 뭐 별표로 해서 볼게요. 우월 전략 균형이다라고 하면 이게 더미넌트를 번역을 한 겁니다.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거기 첫 번째 줄 볼까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상대방의 전략을 신경 안 써요.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렇게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대가 뭘 하던 그러니까 카드게임에서 뭐 쪼카 비슷하게 그냥 뭐든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가 상대방이 의리를 지키든 배신 때리든 무조건 여기 꺽쇠 보면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월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자도 상대가 뭘 하든 상관없이 배신 때리는 게 무조건 우월 전략입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 안 할 때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저기 보수는 저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자, 가짜로 한번 보면 남녀 이렇게 있는데요. 꺽쇠가 어떻게 찍혔냐면 꺽쇠가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찍혔다 합시다. 자, 이렇게 있어서 꺽쇠가 이렇게 찍히고 또 빨간 색깔도 이렇게 찍혔다 합시다. 이렇게 찍혔어. 그럼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가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나의 최선의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요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월 전략 균형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우월 전략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찾는 것도 좀 봐보세요. 아직까지 게임 이론까지는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찾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이 있고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광고를 많이 할 것인가, 광고를 하이로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광고 지출을 그냥 현상 유지해서 로우 할 것인가. 광자는 뺄게요, 그냥.
광고를 많이 할 것인가, 조금 할 것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 꺽쇠 체크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대한항공이 H를 선택하면 아시아나가 H를 하면 광고 증대를 하면 하이 하면은 3인데 현상 유지하면 4가 돼요. 그러니까 4에다가 꺽쇠 체크하시고 됐죠? 4에 그 네모가 쳐 있어요. 다음에 대한항공이 L을 선택하면 아시아나가 광고를 증대하면 8인데 현상 유지하면 5예요. 그러니까 8이 크니까 꺽쇠.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꺽쇠가 어떻게 돼?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5월 전략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볼게요. 상대가 처음 조금 할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 2번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뭐 그냥 체크하는데 별 어려움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H를 하게 되면 아시아나가 H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걸 해야죠. 아시아나가 이제 H를 선택하면 대한항공이 광고를 증대하면 4인데 유지하면 3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꺽쇠 되고요. L을 선택했다 할게요. 현상 유지하게 되면 5와 2 되니까 꺽쇠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5월 전략은 있어요. 근데 5월 전략 균형은 없는 거고요. 왜냐면 얘 아시아나가 없기 때문에.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꺽쇠가 2개 체크된 게 내시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시 균형이 2개 있는 거예요. 얘는 내시 균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요렇게요. 자, 다시요. 내시 균형까지 한번 보고 와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84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그냥 그 광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쭈르륵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광고 전략. 자, 그 다음에 내시 균형 한번 볼게요. 내시 균형. 내시 균형 전략 한번 보시면 자, 뷰티풀 마인드에 내시의 이름을 딴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자, 그 개념 보세요. 상대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 최선의 전략.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의 전략이 뭔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진 경우로 가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상정하는 거예요.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 자신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꺽쇠가 2개 들어간 게 내시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요 제인의 딜레마는 5월 전략 균형이자 5월 균형이자 요거는 내시 균형이 같아요. 내시 균형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는 5월 전략은 없어요. 5월 전략 균형은 5월 균형은 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꺽쇠가 한쪽으로 쫙 획일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내시 균형은 또 오히려 2개나 존재해요. 균형은 복수로 2개나 존재하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면 5월 전략 균형은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내시 균형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5월 전략 균형은 없고 내시 균형은 존재하는데 1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1개 존재.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균형 상태가 안정적인가 거기에는 뭐 안정적 그런 거 설명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보시면요. 5월 전략 균형이 좀 발생하기가 되게 존재하기가 희박해요. 그래서 아니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길을 가련다. 그때 이제 최고의 전략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존재 가능성이 희박해요. 존재 가능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2개 포함 관계로 표시하면은요. 이것도 가끔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었는데 5월 전략 균형이 내시 균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시 균형보다 이렇게 내시 균형이 더 이렇게 포함 관계가 더 커요. 얘기는 뭡니까? 라고 하면 5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시 균형은 성립을 합니다. 포함 관계가 이게 더 크니까. 근데 내시 균형이 됐다 해서 5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는 건 아닐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거는 이제 내시 균형과 5월 전략 찾는 거 요것만 살짝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요거 말씀드린 거 있죠? 어렵진 않아요. 그 객관식 때 조금 더 한두 개 찾는 건 볼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게임 이론과 관련된 전통적 모형을 좀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꾸르노 모형하고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꾸르노 모형도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에 3분의 2 이런 거 공식이 있는데 그거 그냥 조금 암기하셔도 돼요.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오리지널 꾸르노 모형을 설명드린 다음에 객관식 때는 공식 대비해서 문제 좀 풀 거예요. 그리고 스타켈버그는 뭐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4분의 3 이런 식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 4분의 3이다, 3분의 2다, 뭐 그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트랑 모형 이것도 조금 우리 책에는 조금만 뭐 언급만 있는데 이것도 약간 객관식 때 좀 할 건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산 시장 시험에서는 그냥 미시것이 다 해가지고 25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시장과 이런 거 나올 것 좀 나오고 탄력성, 수요, 공급, 독점, 완전 경쟁.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과 독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비중도 커요. 그리고 요거는 말 문제로 하나 정도? 그리고 게임 이론도 이게 과점도 게임 이론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막 비중도사 할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뒤에는 내일 할게요. 그리고 그간 다음 이제 내일 뭐 생산 요소 시장 하면 얼추 이제 끝났고 뒤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일반 균형하고 뭐 그런 거보다 이제 후생 경제 해가지고요. 그게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된 공공재 그걸 좀 보고 비대칭 정보 하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효율임금 가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노경에서도 사용되고요. 그냥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은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그냥 제가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요즘 또 이슈 되는 게 이제 행동경제학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간평사, 회계사에서는 이제 40문제를 내다 보니까 거기서 행동경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것만 몇 개 이렇게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낼까 합니다. 그러면 미시경제는 얼추 끝났고 거시는 미시보단 좀 더 가볍게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뭐 미시가 앞에 뭐 MRS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버겁고 이제 또 그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객관식 문제 좀 풀어야지 그게 또 더 쉽게 탁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뭐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이어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